안녕하세요. 세계가 주는 몽실맘이 5시 42분에 찾아왔습니다.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은 지금쯤만 참 드신 분도 계실 테고 좀 늦게 지금 한 8시경에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녁. 지금 너무 이르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 경우는 일찍 먹는 편이에요. 6시 이후로는 안 먹으려고. 살이 찌잖아요. 6시 이후로는 먹으면. 그래서 웬만하면 6시 이후로는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따라 계속 이상하게 외로운지 많이 땡기네요. 먹을 게 맛있는 것들이 많이 땡겨요. 근데 참으면은 또 그래서 너무 배고플 때 뭐 견과류 있잖아요. 견과류 같은 걸 먹어요. 야채로는 오이? 오이도 칼로리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이나 그리고 뭐 살 안 찌는 0칼로리 거의 칼로리가 적은 거를 먹어 배는 부르면서 0칼로리 그런 걸 찾아보면은 나와요. 그리고 밤늦게 잠이 안 올 때는 그냥 빈속에 약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잠이 오지 않아서. 그래서 안 좋더라고요. 많이 빈속에 약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밤에 아거작 견과류를 먹고 자잖아요. 그럼 아침에는 조금 붓긴 해요. 눈이 금방 사라져요. 견과류니까 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좁은 문이 이렇게 나는 재미가 있을 거라는 건 예상을 못했어요. 사실 이거는 뭐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자매와의 그 자매들과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또 사랑이 두 자매가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데 과연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근데 참 좀 두 자매가 그래서 남도 아니고 두 자매가 얽혀 있어서 참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얼른 읽어 나갈게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응접실은 텅 비어 있었다. 대기실이 불이 꺼진 트리 옆에는 이모님과 그분의 두 자녀, 비콜랭이 삼촌, 미스 애쉬버튼 목사님, 내외 사촌 누이들, 그리고 매우 우스꽝스러운 한 남자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그 사람이 이모님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으나 그가 줄리에트가 내게 얘기했던 바로 그 청혼자라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우리들 가운데 제일 키가 크고 건장하며 혈색도 붉고 거의 대머리인 그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계층, 다른 사회, 다른 종족인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는 수많은 코수염 밑이 희끗희끗한 카이저 수염 끄트머리를 초조한 듯 계속 잡아당기며 비비꼬고 있었다. 문이 활짝 열린 현관에는 이제 불빛도 없었다. 우리 둘이 소리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출현을 알아채지 못했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섬뜩한 예감이 내 가슴을 옥죄는 것을 느꼈다. 잠깐! 아벨이 내 팔을 잡으며 말렸다. 그때 우리는 그 낯선 사내가 줄리에트에게로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향해 시선도 돌리지 않은 채 그러나 거부하지 않으면서 그가 내미는 손을 잡았다. 캄캄한 어둠이 내 가슴을 덮었다. 아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나는 아직도 뭔지 알아채지 못한 듯 혹은 내가 잘못 이해했기를 바라는 듯 중얼거렸다. 줄리에트는 자신을 매도한 거야. 저 아이는 아래산 밑에 남아있기를 바라지 않는 거야. 하늘에서 천사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군. 그는 이 사이로 내뱉듯이 간신히 그렇게 말했다. 외삼촌이 다가가더니 미스 애쉬버튼과 이모님에게 둘러싸여 있는
줄리에트를 포옹하셨다. 보티의 목사님도 다가가셨다. 나는 나도 모르게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알레사가 나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떨면서 말했다. 정말이지 제롬, 이럴 수는 없어. 그 애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야. 줄리에트 오늘 아침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제롬, 그 애를 좀 말리도록 해. 응? 저 애가 어떻게 되려고. 절망에 가득 찬 그녀는 애걸라며 내 어깨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고뇌를 덜어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고 싶었다. 트리 쪽에서 갑작스러운 외맞이 소리가 들리고 웅성거림이 일었다. 우리는 급히 달려갔다. 줄리에트가 의식을 잃고 이모님이 품에 쓰러져 있었다. 모두 서둘러서 그녀를 향해 몸을 기울였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자세히 볼 수가 없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백기장같이 창백한 그녀의 얼굴을 왠지 뒤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몸이 그토록 경직된 것으로 보아 그것은 단순한 기절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쩔 줄 모르는 빗골렘 외삼촌을 안심시키기라도 하려는 듯이 이모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벌써 보태이 목사님도 집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외삼촌을 위로하셨다.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조금 흥분한 탓이겠죠. 단순한 신경 발작에 불과해요. 테시에르 씨, 당신이 힘이 세니 나를 좀 도와줘요. 이 아이를 내 방으로 데려다 눕혀야겠어요. 내 침대에다. 그러더니 이모님은 당신 맏아들이 귀에다 대고 몇 마디 속삭이셨다. 그러자 그는 아마도 의사를 모시러 가는 듯 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모님과 그 구원자는 그들이 팔에 안겨 반쯤 뒤로 젖혀진 줄리엣을 어깨 밑으로 해서 받치고 알레사는 동생이 발을 들어 올려 살짝 껴안았다. 아벨은 뒤로 떨어질 것 같은 그녀의 머리를 떠받쳤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모으며 거기에 입 맞추고 있는 구부정한 아벨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방문 앞에 멈춰섰다. 줄리엣는 침대 밑에 반드시 누워졌다. 알리사는 테시에르 씨와 아벨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몇 마디 했다. 그녀는 방문까지 두 사람을 따라 나오더니 줄리에트 곁에는 플랑티의 이모님과 자기만이 남아있고 싶으니 동생이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했다. 아벨은 내 팔을 잡더니 나를 밖으로 끌어냈다. 우리는 아무런 목적도 기력도 별다른 생각도 없이 오랫동안 어둠 속을 헤매었다. 오해? 나는 알사에 대한 사랑 외에는 내 삶에서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언제나 사랑에 매달렸고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올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또한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도 않았다. 다음날 내가 알리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모님이 나를 불러 세우시고는 방금 받으셨다는 편지를 내밀었다. 그 편지는 알리사가 이모님에게 보낸 것이었다. 줄리엣의 심한 흥분 상태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고 아침녘에야 가라앉았습니다. 며칠간 제롬에게 이곳을 방문하는 것을 삼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줄리엣는 그의 발소리나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차릴 수 있는데 그 아이에겐 절대로 안정이 필요해서예요. 줄리엣의 심각한 상태를 보아 제가 이곳에 계속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롬이 떠날 때까지 그곳을 갈 수 없게 되면 고모, 제가 그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금종역은 나만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모님이나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빗골랭대기 초인종을 누리는 것이 자유로웠다. 이모님은 그날 아침 당장 줄리엣에게 가보실 생각이었다. 내 발소리, 목소리, 가당차는 게 핑계일 뿐이지. 아무튼 좋다. 좋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알레사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녀와의 재회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알레사가 줄리엣의 걱정스러운 상태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돌리지는 않을까 그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잔뜩 화가 나는 그녀와 만나는 것보다는 그녀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진에게는 수월했다. 어쨌든 나는 아벨만은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집 문전에서 하녀가 내게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다. 내가 덜 불안해했으면 하고 몇 마디 남긴다. 줄리엣와 이처럼 가까운 르아블에 남아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견딜 수 없었다. 어제 저녁 너와 헤어진 직후 나는 사우샘프턴, 영국의 잉글랜드 남부에 위치한 항만 도시로 런던이 외양 역할을 함. 행배표를 끊었다. 런던 SE 집에서 남은 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학교에서 다시 만나자. 일체의 인간적인 도움이 나에게서 동시에 사라져버렸다. 나는 고통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체류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어 계약에 앞서 파리로 돌아왔다. 나는 모든 현실적인 위안과 온천과 완전한 은혜의 주인인 하느님께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그분께 나의 고행을 바쳤다. 나는 알레사도 나와 마찬가지로 그분께 피신했으리라고 생각했으며 그녀가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나의 기도 생활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알레사의 편지를 받고 또 그녀에게 답장을 쓰는 일 이외에는 별다른 일도 없이 명상과 공부로 긴 세월이 흘러갔다. 나는 그녀의 편지 전부를 보관했다. 이후부터 애매모호한 척은 그 편지로
방향을 잡아갈 생각이다. 이모님을 통해서 처음에는 오직 이모님만을 통해서 나는 르와브르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나는 줄리엣의 심각한 상태가 처음 며칠 동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걱정을 끼쳤는지를 알게 되었다. 르와브르를 떠난 지 12일 후에야 나는 다음과 같은 알리사의 편지를 받았다. 내 소중한 제롬, 좀 더 일찍 편지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줘. 가련한 줄리엣가 내가 거의 편지를 쓸 틈도 내주지 않았던 거야. 내가 떠난 후부터 나는 거의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 고모님께 우리 소식을 너한테 전하는 일을 부탁드렸었는데 고모님이 그렇게 해주셨을 걸로 생각해. 그러니까 사흘 전부터 줄리엣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 건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별로 얘기한 적이 없었던 오베르도 나보다 며칠 늦게 파리로 돌아오면서 제 누이들이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었다. 그의 누이들로 인해 이끌린 것 이상으로 나는 그에게 관심을 쏟고 있었다. 그가 다니고 있던 농업학교가 그에게 자유시간을 줄 때마다 나는 그를 보살펴 주었고 그의 기분 전환을 위해 이것저것 궁리했다. 내가 알레사나 이모님께 감히 물어보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 것은 로베르를 통해서였다. 테시에르는 줄리엣의 소식을 알기 위해 부지런히 찾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로베르가 르아브르를 떠날 때까지도 줄리엣는 그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내가 떠난 후 줄리엣는 알레사 앞에서 침묵의 성을 쌓고 있었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침묵을 깰 수 없었다는 것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내가 예감했던 대로 알레사로서는 곧 파괴되기를 희망하는 줄리엣의 그 약혼을 가능한 한 빨리 공포해 주도록 당사자인 줄리엣가 요청했다는 것을 뒤늦게 이모님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것에 반대하는 충고도 명문도 탕하는도 모두 좌절시킨 그 결심이 줄리엣의 이마에 주름살을 새겼고 그녀의 시야를 가리게 했으며 그녀를 침묵 속에 가두었던 것이다. 세월은 조용히 흘러갔다. 나는 알레사로부터 매우 실망스러운 짤막한 편지를 받았으며 더욱이 나 자신도 그녀에게 무슨 말을 써보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짙은 겨울 안개가 나를 뒤덮고 있었다. 공부이 등 불도 나의 사랑과 믿음이 모든 열정도 너무나 슬프도다. 내 마음의 어둠과 한기는 그대로인 채 세월은 흘러갔다. 어느 봄날 아침 그때 르아브레에 계시지 않던 이모님께서 당신께 본 알레사의 편지를 나에게 전해주셨는데 그 편지 중 몇 가지 밝힐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 적어보기로 하겠다. 고모님, 저희 순정적인 면을 칭찬해 주세요. 고모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테시에르 씨를 집에 오시게 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결국 그가 나무랄 데 없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이 결혼이 제가 두려워하던 그처럼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줄리엣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날이 갈수록 보면 볼수록 저에게는 그분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는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얘기하며 제 동생의 성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사랑의 효과를 매우 신뢰하며 자신이 내가 굴복시킬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줄리엣에게 홀딱 반해 있는 셈이지요. 사실 저는 제롬이 그토록 로베르를 잘 보살펴 주는데 매우 감동했습니다. 로베르의 성격이 제롬과는 거의 닮은 점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가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지도 모르죠. 그러나 받아들이는 의무감이 힘들수록 영혼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고양시킨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았을 거예요. 이건 참으로 순수한 생각이지요. 큰 조카딸을 두고 너무 우스시지는 마세요. 이렇게 저를 지탱해주고 또한 줄리엣의 결혼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도록 저를 돕는 것이 바로 그런 생각이니까요. 고모님의 깊은 배려가 제게는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불행하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 반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줄리엣를 뒤흔든 그 시련이 저에게서 반항을 일으켰기 때문이지요. 인간을 믿는 자는 불행하도다라는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제가 되풀이 외우던 성경 구절의 의미가 갑자기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성서에서 그 말씀을 찾아내기 훨씬 전 제가 막 14살이 되고 제롬이 채 12살이 되기 전이었을 때 제롬이 저한테 보내주었던 작은 크리스마스 카드 위에서 저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카드에는 그때 저희들에게는 매우 아름다워 보였던 꽃다발 곁에 코르네의 프랑스의 극작가 시인이 주석을 단 다음 같은 시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승리의 마력이 오늘 나를 주께로 이끄는가. 인간이 무리 위에 지주를 세우는 자는 불행하도다.
사실 저는 이 주석보다 예레미야의 간결한 시구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아마도 그때 제롬은 시구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카드를 골랐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의 편지를 보면서 그의 성향이 저와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두 사람을 동시에 가까이 하여 주신 주님께 매일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과 나눴던 대화를 생각하며 저는 공부하는 그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전처럼 긴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제롬 얘기를 더 많이 함으로써 제가 보상받으려 한다고 생각하실 것만 같군요. 더 계속 쓰게 될까봐 그만 편지를 줄이겠습니다. 저를 너무 꾸짖지 말아주세요. 이 편지가 나에게 무엇을 제시해 주었던가? 나는 이모님이 경솔해 준 개입, 편지 속에서 알리사가 얘기한 그 대화, 나에게 침묵을 가져오게 한 그녀에 대한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이 편지를 나에게 건네주도록 이모님을 충동질난 그 서투른 배려를 미워했다. 이미 알리사의 침묵이 견디기 힘들어진 바에야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내용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편지로 써보낸다는 것을 모르도록 내버려두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 우리 사이 자질구레한 비밀을 이모님께 더 쉽게 털어놓는 것이며 게다가 그 자연스러운 어조, 침착함, 진지함, 그리고 명랑한 태도 등 모든 것이 나를 참을 수 없게 했다. 제롬, 이 가련한 친구야. 그녀가 이 편지를 너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만 제외하면 이 편지에서 너를 화나게 하는 것 하나도 없어. 나의 절친한 친구는 아벨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벨에게만은 나의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었다. 나의 고독한 생활 속에서의 연약함과 동정에 대한 필요성, 스스로에 대한 불신 같은 것이 우리 성격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는 오히려 그 다른 점 때문에 곤란에 처했을 때 그의 친구에 부여되는 신뢰 같은 것이 나를 계속 그에게로 기울게 했다. 이 편지를 신중히 검토해보자. 그는 편지를 제 책상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다. 내가 나흘 동안이나 마음속 깊이 간직해두고 있던 그 분노로 벌써 사흘밤이 지나갔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는 아벨이 해주는 다음과 같은 말에 자연스럽게 끌려 들어갔다. 줄리에트와 테시에르 커플은 사랑의 불길 속에 내던져주자. 응? 우리는 사랑의 불길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 그렇고 말고. 나는 테시에르가 불길에 몸을 태워야 할 나비로 보이는걸? 그런 이야기는 그만두고 다른 문제로 옮겨가자. 그의 농담에 조금은 기분이 상한 내가 말랬다. 다른 문제라? 그가 다시 말랬다. 다른 건 모두 너를 위한 거야. 불량하려면 어디 해봐. 단 한 줄, 단 한마디도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 것이 없어. 이 편지는 너에게 보내진 거나 마찬가지야. 현명하신 펠리시의 아주머니는 너 편지를 너한테 다시 보내줌으로써 그 편지를 사실상인 수신인에게 되돌려준 것에 불과해. 알사가 마치 최악의 경우처럼 그 선량한 아주머니에게로 편지를 보낸 것은 내 잘못이 커. 코르네오의 시구 말이 난 김에 얘기지만 그건 나신 프랑스이신 극작가의 시구야. 내 이모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녀는 너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모든 것을 너한테 말하고 있는 거라고. 아레사가 2주 이내로 너에게 이만큼 길고 거침없고 기분 좋은 편지를 써보내지 않는다면 너는 바보에 불과해. 그녀는 좀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걸. 그녀가 그렇게 하는 건 오직 너한테 달려있어. 너는 내 충고를 바라고 있지? 지금부터는 얼마 동안 알레사에게 너희 둘 사이 사랑이니 결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마. 줄리에트의 사건이 있은 후 그녀가 원망하는 건 바로 그 점이라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겠니? 우애에 대한 면에서 공작을 해봐. 그리고 이왕 내가 그 바보 녀석을 돌보는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꾸준히 로베로에 관한 이야기만 써보내. 그냥 계속해서 그녀의 지성을 즐겁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면 나머지 모든 일은 저절로 뒤따라올 테니까. 아,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나이기만 한다면. 너는 그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나는 야벨의 충고에 따랐다. 그러자 아레사의 편지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줄리에트의 행복은 아질지라도 적어도 그녀의 상태가 확실히 호전되기 전까지는 나는 아레사 편지에서 진정한 기쁨이나 주저없는 마음이 내맡김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알리사가 전해오는 줄리에트의 소식은 날이 갈수록 좋아져 갔다. 그녀의 결혼식은 7월로 예정되었다. 알리사는 그때 아벨과 내가 공부에 묶여있게 될 걸로 생각한다고 나에게 편지를 써보냈다. 그리고는 그녀는 우리가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시험을 핑계 삼아 축하 전문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했다. 줄리에트의 결혼식이 있고 나서 약 2주 후 알레사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다. 사랑하는 제롬, 어제 내가 준 라시니 책을 뒤척이다가 벌써 10년 가까이 내 성경 속에 간직해뒀던 내가 보낸 작은 크리스마스 카드에 적힌 4줄의 시구를 거기서 다시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좀 생각해봐. 이 세상 어떤 승리의 마력이 오늘 나를 주께로 이끄는가. 인간이 무리 위에 지주를 세우는 자는 불행하도다. 나는 이것을 코르네오의 주석에서 발췌한 것으로 믿고 있었고 또 그다지 뛰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야. 그러나 영적인 제사의 송가를 계속 읽어나가다가 너무도 아름다워서 너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을 누릴 수 없는 구절을 발견했어.
내가 그 책이 여백에 마구 적어놓은 첫 글자로는 미로 보아 너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을 거야. 사실 나는 내 책이나 알리사의 책을 막론하고 내가 좋아해서 그녀에게로 꼭 알려주고 싶은 구절이 나올 때마다 그 맞은편에 그녀 이름이 첫 글자로 써놓는 버릇이 있었다. 하지만 아무래면 어때? 내가 그걸 옮겨 쓰는 것은 내 즐거움 때문이야. 내가 발견했다고 믿었던 것이 실은 내가 나에게 알려준 것임을 알고 처음엔 약간 속상했지만 너도 나처럼 그 구절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점차 그런 감정은 나의 기쁨 앞에 굴복하는 것이었어. 여기에 옮겨 쓰면서 나는 너와 함께 그것을 다시 읽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불면의 지혜의 목소리 울리어 우리는 훈계하나니 인간의 자식들아 너희가 노가 얼마나 열매를 맺느뇨. 공허한 영혼들아 어떤 잘못으로 너희를 혈관이 가장 순결한 피로써 그리고 빈번히 사들인가. 너희를 먹이는 빵이 아니라 전보다 더 굶주리게 하는 하나의 그림자를. 내 너희의 권하는 이 빵은 천사들이 양식으로 쓰이나니 그분이 미리 장화 주께 손수 빚으신 것. 너희가 따르는 세상은 이토록 마시는 이 빵을 결코 식탁에 올리지 않나니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주리라. 다가오라 너희는 살기를 바라느뇨. 들라 먹어라 그리고 살아라. 복되게 사로잡힌 영혼은 당신이 굴레 아래 평화를 찾으며 늘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목을 축이나니 이 넘쳐 흐르는 물 누구나 마실 수 있나니 이 물은 모든 사람을 부르노라. 그러나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려가 흙탕투성이 셈이나 언제나 물이 새어버리는 허망한 물 웅덩이를 찾을 뿐이로다. 이 시가 이게 좀 그런 이거를 읽으니 갑자기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요. 예수님 성찬식 맞아요. 성찬식. 성찬식이 생각이 나네요.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건 내 피 포도주를 이렇게 얹어주면서 이것은 내 피로다. 그렇게 하면서 성찬식이 참 그립군요. 우리도 했었는데 이면 한 달에 2번은 했었는데 지금은 참 어렵네요. 그때가 그립습니다. 꼭 그때는요 아픈 게 모든 게 언약의 피로 마시면은 그게 물론 하나의 예식에 불과하지만 그게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정말 영적으로 느껴지면은요 정말 그게 예수님의 피 같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먹으면 정말 이 모든 병이 다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느껴지는데 다시 성찬식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비대면도 요즘엔 한계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프로는 10%? 50%? 50%? 거의 요즘 교회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못 가고 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꼭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중에는 코로나 얘기하면서 옛말이라 하면서도 살겠죠. 독감 걸린 것처럼. 그런 오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일을 보내시고요. 행복하고 뜻깊은 하루하루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녕.